자, 중성자와 관련된 지문 보도록 할게요. 중성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요.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 자, 내용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문제 있고요. 아, 우라늄 뭐 이런 거 튀어나오네. 그 다음에 그림이 있다, 그치? 네, 그림. 자, 여러분 도표 그래프는 세로축, 가로축 잘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로축은 질량수, 세로축은 핵자단 결합 에너지 뭐 요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문제 역시 A와 B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중간에 보니까 얘네가 좀 섞여 있거든. 역시 B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이런 거 재밌죠? 원자핵, 중성자, 양성자, 글씨 다오나. 전혀 재미없어? 요런 쪽 관심 있는 친구? 전혀? 재밌는데. 예. 자,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원자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 질량수에 대한 개념 나와 있네. 질량수가 뭐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모두 더한 것. 이게 질량수.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핵분열이라 하고, 자, 핵분열에 대한 개념 또 있네요. 자, 핵분열은 뭐라고요?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이 결합하여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한다. 개념 3.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뭐니? 개념 하나, 질량수에 대한 개념 하나, 핵분열에 대한 거 하나, 핵융합 하나. 그쵸? 개념이 3개가 나와 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 정리할 때는 첫 번째 단락은 내용이 3개인 거예요. 그치? 내용이 3개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자단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뭔지는 모르지만 핵자단 결합 에너지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원자핵의 질량은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니들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정보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원자핵의 질량은 어떻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다. 자, 이처럼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든 것을 질량 결선이라고 한다. 자, 또 개념 튀어나왔네. 질량 결선. 아, 이게 그거군요. 자, 그러면 봐라. 원자핵을 구성하기 위해서 양성자 위에 또 뭐 있었어? 중성자가 있지, 그치? 얘네 더한 질량값보다 얘네가 합쳐져가지고 원자핵이 됐는데 질량이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쵸?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질량 결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합체하면서 원자핵을 이루면서 질량이 좀 없어졌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자, 여기 등가라는 말이 있다. 등가. 지난해 등가가 뭐야? 뭘까? 등가? 무슨 말? 이거 수학 시간에 나오는데. 등가. 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몰라요. 시원한 등가는요? 모르겠어요. 등. 여러분 부등호지, 부등호. 그쵸? 등. 등은 같다는 얘기죠. 등식. 그쵸? 가는 가격, 가치, 값. 자, 등가라고 하면은 양쪽의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등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화학 공부하잖아. 그쵸? 고등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쌍 맞추는 거야. 왼쪽하고 오른쪽 이거 가격 값만 잘 맞추면 화학 끝나요. 예, 이게 바로 뭐다? 등가 원리죠.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고 이때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수 곱한 값과 같다. 이분 개소리야.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아, 여기에 이런 계산식이 있구나. 그쵸? 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때
에너지 값은 뭐랑 같다? 질량의 광속의 제곱수를 곱한 것과 같다. 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몰라. 한편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거 뭡니까?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 저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때 뭐가 된다고? 에너지로. 자,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다.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 하고, 자, 여기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대한 또 개념이 또 튀어나왔죠? 어떻게 한다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 그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입니다. 자, 결합 에너지를 하고 그 값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개념들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 여기.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질량 결손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계산식이 하나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지, 그치? 깃발 꽂아놓는 거야. 아,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 이런 계산식이 여기에 있다. 깃발 꽂아놓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해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 그지?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재직을 하면서 대학원생들한테 맨날 욕했어요. 이것도 몰라, 이 병신들아! 당연히 모르죠. IQ 200 IQ 측정이 안 되는 사람이 IQ 100대 사람들 가르치니까 답답하 뒤지는 거지, 그냥. 자, 다음 단락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건 좀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그치? 핵자당 결합 에너지야. 이게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대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약할수록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추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봐라. 여기 핵분열하고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 그치? 그쵸? 핵분열과 핵융합이 왜 일어난다?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한다고요? 핵분열과 핵융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게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된다.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여기는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의 이유. 그치? 그래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그래서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 그걸로 우리 전기도 만들고 폭탄도 만드나 보다. 다음 단락이에요.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자, 바로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입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라늄 235 원자핵을 사용하는 핵분열 발전의 경우, 자, 포인트 기억 나와 있습니다.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들로 분열된다. 아하, 자, 봐. 여러분, 이거 따갖고 와야 되죠? 위에 단락에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언제 일어난다고?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태일 때, 그치? 그럼 봐라. 여기 중성자를 흡수시킨대요. 그럼 이 중성자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중성자가 바로 유라늄 핵을 불안정하게 만들겠지? 그쵸?
그러면 우라늄 핵이 이 새끼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 안정 상태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구만. 그럴 때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얘기군요. 다원아, 이해되니? 난 잘 안 돼. 과정은 알겠어요. 과정은 알겠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흡수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오! 봐라. 위에서 뭐라 그랬어? 우라늄 235에다가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흡수시켜요. 그럼 얘가 불안정하겠지? 그러니까 안정되게 하려고 핵분열이 일어나. 핵분열이 일어나면 질량 결손에 따라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치? 근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놈도 중성자를 2개, 3개 또 방출하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던 원자핵이 이 중성자 또 흡수하겠다, 그쵸? 그럼 걔도 또 불안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뭐 한다?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아, 이런 원리군요. 예. 핵분열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으로 인한 전환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단락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핵분열 원리가 되겠네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질문.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이런 거란 얘기죠. 자, 다음 단락. 자, 핵분열 발전에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된다. 왜? 중성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원자핵이 흡수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아, 원자핵 이 새끼가 이 중성자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네. 너무 빠르면. 그치? 그래서 중성자 속도를 늦춰줘야 되는군요. 특히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느리게 해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자, 감속제, 줄어든다, 속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보면 이게 물이지, 물. 그치? 물에다가 뭐 원자봉인가? 뭐 이런 거 집어넣잖아. 그리고 주변 또 흑연으로도 감싸고 있고, 아, 이게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현아, 이해됐니? TV에서 봤어, 그거? 물 입구 밑에 원자로 있는 거? 못 봤어?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너무 봐봐. 예, 오늘 또 성렬이 형님이 탈원전 포기하고 우리 원전 해야 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원전 막 이런 거 내일 뭐 이렇게 며칠 동안은 뉴스 나올 것 같아요. 그 장면이 한번 보세요. 물 이렇게 있고 동그랗게 있고 뭐 수조처럼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원자로가 있죠. 그렇지? 예. 한편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또 갑작스럽게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또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제어봉을 사용한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로 핵분열에 관하여는 중성자 수를 조절해. 중성자 수를 조절하는군요. 이 제어봉이 급격한 연쇄 반응을 방지한다. 자, 우리가 윗단락에서 핵분열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라늄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줘. 그러면 얘가 중성자를 흡수해. 그치? 그럼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원자는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핵분열이나 핵융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핵분열을 합니다.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고 그리고 또 중성자가 2-3개 튀어나오고. 그치? 이게 옆에 있는 우라늄 핵에다가 또 흡수시키고. 그런데 제어봉은 어떻게 한다? 예, 흡수가 너무 많으면 뽕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 중성자 개수를 조정해주네요, 이 제어봉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 그래서 연쇄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제어를 해주는구나, 제어를.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 사고 나는 게 이거군요, 이거 때문에 나는구나. 후쿠시마에서도 이렇게 했고, 예전에 언제요? 70년대인가? 80년대, 체르노빌 원전 사건도 이거를 못했군요, 예. 자, 여기는 내용식 2개죠? 감속제, 그리고 제어봉.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감속제는 뭘로 쓴다고? 물이나 흑연. 제어봉이 뭘 한다고요? 중성자를 흡수. 자, 그 다음 달라.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태양의 에너지를. 자, 그러면 여기 끊어야 되겠다. 그치? 끊고 위에는 뭐였어요? 핵분열과 관련된 내용이었네. 핵분열. 자, 핵융합. 이게 이제 인공태양 만드는 겁니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 태양이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원리를 만드는 게 핵융합이고, 요거는 상용화 된 거는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막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 기술, 원천 기술이 세계 4번째인가 5번째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궁금한 친구들은 저기 카이스트, 대전 카이스트 가서 한번 물어봐. 자,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태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핵융합이다. 수소 1H 되어 있네요. 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은 주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먼저 수소 원자핵 2개가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중은 이제 중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 이게 무거울 중인가? 모르겠다. 이게 한자가 없어서. 어쨌든 2개가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중수소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과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된다. 그러니까 중수소에다가 수소 하나 더 집어넣어서 3개로 만들었어. 그치? 이게 헬륨이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2개의 헬륨 3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4의 원자핵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네. 이렇게 헬륨 2개가 돼 있어 헬륨 하나 만들어 놨고, 이게 2개가 뭉치면 헬륨 4 원자핵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융합하는 과정이군요. 수소 융합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럴 때 줄어든 질량이 뭐라고? 결손 질량, 질량 결손. 그죠? 윗단락에서 위에서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수소 융합 과정인데, 태양의 원리군요. 태양 원리. 이현아, 이해되니?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다 그 과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핵융합 발전은 처음에 어떻게 된다? 수소가 하나 있어. 여기 수소가 와. 합체. 그래서 뭐가 된다? 중수소가 되는 거야. 중수소에 또 뭐가 와요? 수소가 하나 와. 합체. 그래서 뭐가 된다? 헬륨이 되는 거야. 헬륨이. 그치? 이렇게 해서 헬륨이 여러 개 만들어져요. 그런데 헬륨과 헬륨끼리가 다시 합체해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예원아, 이해됐니? 이때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죠. 이해됐어 이제?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그 과정을 여러분들 따라가 주면 돼요. 처음부터 이걸 잘할 수 없어. 특히 비문학, 과학하고 경제지문 어렵다 얘기를 했었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선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 다오나. 진환이 누구죠? 자, 이게 머릿속에서 그 개념들이 들어가서 이걸 체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볼 필요도 없고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달라.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식은 DT 핵융합이다. 이 방식에서는 중수소 원자핵과 3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4 원자핵이 된다. 자, DT 핵융합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수소 원자핵이야. 중수소 원자핵은 2죠, 2. 여기다가 3중수소를 결합을 하네. 그쵸? 자, 이거는 지금 위에서 태양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태양은 어떻게 했어? 헬륨에다가 다른 헬륨을 섞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지. 그치? 태양은 3개 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는데, 지구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쵸? 지구는 환경이 다르니까 DT 융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중수소에다가 중수소 원자핵을 합쳐서 헬륨4 원자핵을 만드네요. 차이점이다, 차이점. 이 부분. 태양과의 차이.
그치? 예.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원자핵들의 핵융합보다 반응 확률이 높고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도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태양은 자연스럽게 3개 합체해가지고 4개가 되는데 지구는 환경이 달라. 그리고 뭐 때문에 반응 확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따져서 지구에서는 3개랑 2개랑 섞어서 만든다는 얘기죠. 예,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봤어 혹시? 이 스파이더맨 2 보면 나오는데 옥토퍼스 이 아저씨가 맨하탄 날려버리려고 핵융합하는데 예? 피터가 그걸 막죠. 본 사람 없네. 네. 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양의 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의 전하를 띤 전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자핵에 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자, 플라즈마의 개념이 또 나와 있네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가 플라즈마네. 또한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척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자, 척력은 뭐냐면 여러분 배척할 때 그 척입니다. 역은 힘이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 이걸 척력이라고 그래. 밀어내는 힘.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척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렇지. 핵융합이잖아. 핵융합인데 핵과 핵끼리 이거를 섞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둘 다 양의 전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 척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척력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원자핵이 빠르게 움직여야지 서로 합체가 되는군요. 따라서 핵융합 발전을 위한 핵융합로에서는 플라즈마를 1억 도씨 이상 가열해서 핵융합의 확률을 높여 1억 도. 와, 어마무시하다. 그치? 우리 여름에 40도만 돼도 더워 돼지겠는데 1억 도, 1억 도. 자, 융합로에서 플라즈마 온도를 높인 이후에는 고온 상태를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야, 1억 도 이상 올리고서 그걸 또 유지를 해야 돼요. 플라즈마는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장을 활용해서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게 하여 고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높은 밀도로 최소 300초 이상 유지해야 한다. 와, 그 300초 동안 1억 도씨 이상, 그렇죠? 온도 1억 이상을 하고 자기장이 그 외벽에 벽에 닿지 않도록 융합로 벽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마무시하다. 이게 기술이고 핵융합 기술이군요. 오. 그래서 가끔 만화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핵융합 잘못해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다른 세계로 가던데, 그지? 나은이 어디로 가고 싶어? 화성이요? 가서 왜 감자 먹으려고? 그거 독감자라고 하던데 과학자들이 화성의 토양 성분이 지구하고 달라가지고 맷 데이먼 그렇게 먹으면은 일주일 만에 그 독 중독돼서 사망한다고 그래요. 그쵸? 마션 영화 보면은 얘가 살아남으려고 이제 그 감자 이렇게 심잖아. 근데 흙에 독 성분이 굉장히 많대. 정확히는 모르면 카드뮴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감자는 자랄 수는 있대요. 자랄 수 있는데 그 독감자가 된대. 먹고 죽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스윙바이라고. 나중에 다시 아마 우리 지문이 나올 겁니다. 재밌어, 스윙바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 자, 여러분들 문제 볼 때는 이게 머리로 내용 담는 거 아니죠? 지문에서 질량수의 개념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 질량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 개수야, 개수. 개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아니죠? 틀렸네.
두 번째, 원자핵과 청력은 원자와 전자가 아니라 원자핵과 원자핵이지. 예, 이것도 틀렸네. 그리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입니다. 예. 세 번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다. 자,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 이거 거꾸로 돼 있죠? 우리가 지문에서 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거죠? 이건 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자, 네 번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요거 뭐예요? 계산식이 있었어. 계산식. 그거 확인해 주면 되죠.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제곱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 틀렸지?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질량은 요게 되겠지, 그치? 광속의 제곱값을 에너지로 나눈 게 질량이 되겠죠. 진아나 이해되니? 요 정도로 쉽죠, 이거는. 그치? 예. 자, 5번. 자, 그럼 5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보자.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자, 이게 뭐라고? 질량 결손이었죠? 전환된 에너지 크기는 그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 크기가 같죠? 예. 답 5번이 되겠다. 질문. 괜찮습니까? 이게 에너지 등가 원리였죠? 2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인트 문제입니다. 기억. 우라늄 235의 원자핵을 사용하는 핵분열 발전. 그러니까 요 단락 내용을 정리해 놨으면 27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라늄 235 원자핵에 전자를 흡수시켜. 벌써 알아. 그 전자가 아니야. 여기 뭐라고? 중성자예요. 중성자. 그치? 자, 윗부분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라늄 235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흡수시켜서 원자핵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원자핵이 안정되는 상태로 가기 위한 핵분열을 일으켜서 핵분열이 될 때 질량결손이 생겨서 그 질량결손이 에너지로 바뀌고 그러면서 핵분열 되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오고 주변에 있는 우라늄 원자핵에다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치? 답 1번이네요. 나머지 보자.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 속도 조절 맞죠?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하여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고요.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 우라늄 235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도 당연하죠.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감속제를 사용했죠?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선지 질문. 괜찮아?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너무 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결합되는 애는 뭐니? 얘죠, 얘. 철. 그치? 왜냐면 핵자당 에너지가 지문에서 핵자당 에너지가 높을수록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철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자력 그 연구원이라고 생각해봐. 철 갖다가 원자핵 분열 하겠니? 시원아, 그래? 너무 결합 에너지 너무 세지 않아? 그치? 핵 분열은 이거 쪼개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일 낮은 얘를 이용할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분열을 통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답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기선 철 원자핵이 기준이네. 얘가 지금 기준이 됐고 얘보다 질량수가 작으면 핵융합을 하고 얘보다 질량수가 크면 핵분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가 얘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가로는 질량수는 이거지, 그치? 질량수가 작으면 어떻게? 그럼 얘네는 핵분열이네? 이 HHH들은, 그치? 얘는 뭐야? 질량수가 세니까, 얘는, 왼쪽은 핵융합, 오른쪽은 핵분열. 정리되겠죠? 여기는 핵융합. 여기는 핵분열. 그치? 그래프 보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순간 이 생각이 든다. 저 북쪽에 있는 정은이가 이 질문 좋아할까? 왠지 정은이가 이 질문 좋아할 것 같은데? 핵융합, 핵분열? 예. 핵정은이. 자, 원자핵의 질량수와 양성자수 Z는 원소기호 X의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질량수고, G가 양성자수, 그리고 X는 원소기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뭐란 얘기야? 철 원자핵을 기준으로 해서 56은 질량수, 그쵸? 그리고 26은 양성자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헬륨4 원자핵은, 그러니까 헬륨4 원자핵이니까 얘죠? 7점 있는데, 그치? 얘지, 얘. 헬륨4 원자핵은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하겠군. 맞잖아. 그쵸? 우리가 본문에서 핵분열하고 핵융합이 왜 일어납니까? 어디 갔지? 핵분열, 핵융합? 예. 여기 나와 있죠? 핵융합과 핵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안정된 상태. 그치? 더 단단해지는 거지, 결합이. 1번이네? 뭐, 이 그래프 뭐 거창하게 나오는데, 선지는 꼴랑 1번 탁 나오네요? 자, 그럼 나머지도 왜 틀렸나 한번 볼까요? 중수소 원자핵은 삼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 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겠군. 자, 그럼 여기서 중수소 원자핵이 뭐니? 이거죠. 2H니까, 그치? 얘가 중수소죠? 3H, 얘가 3중이지? 자, 그런데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을수록 단단하다. 단단한 결합입니다. 그쵸? 그러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낮을수록 불안정한 상태란 얘기지. 예. 여기 앞에 이 말을 넣어줘야 되죠. 불안정된 상태겠군. 3번.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26을 곱한 값과 같겠군. 자, 계산식이다. 자, 그러면 위에서 계산식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에너지 계산식. 그렇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수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다 써야지.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 요게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26을 곱한 값, 아니죠? 예. 아니지? 왜 틀렸어, 얘는? 3번이 틀린 이유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26을 곱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광속 제곱을 곱해야죠. 맞습니까? 네, 광속 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뒷부분이 틀렸다. 4번.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 이상이겠군. 그렇니? 9 이상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 이상? 여기 그래프 봐요. 9가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 우라늄 어디 있어? 여기죠? 아니야? 그냥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9에 못 미치는디? 다음 5번. 우라늄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더 강력하다? 아니죠?
철은 한 이만큼 있고 얘는 이만큼 있어요. 예. 요만큼 차이가 있지, 그치? 철이 더 강력하게 예,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질문이요? 괜찮니? 다운아 이해했어요? 왜? 그냥 그래프 보고 매칭마저 해주면 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까 우리 골라놓은 거. 자, 29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뭐였냐? A. 태양의 어떤 그 융합 원리였고요. B는 지구상에서 DT 핵융합. 그럼 정리해볼까? A는 3중에다가 3중을 더하는 거였고, 그치? 이렇게 해서 4H 나오는 거였고요. B는 지구에서 하는 거는 효율을 따졌죠, 효율을. 그치? 그래서 3에다가 2를 더해서 합쳐서 4 만드는 거였죠. 오케이? 그냥 질문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예. 진아나, 힘들어, 진아나, 그죠? 예. 힘내! 힘이 있으니까 힘이 든 겁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들지도 않아. 자, 1번. A 과정에서 헬륨4 원자핵의 개수는 늘어난다. 당근. 안 그래? A 과정이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그쵸? 설명 안 해도 되죠? 1, 1이 합체, 2, 2가 되는 거야. 그쵸? 2에 1이 또 합체, 그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딴 데도 또 3 만들어졌잖아. 이 3과 3이 또 합체해서 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B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소 원자핵, 그래요. 방금 여기 써놨잖아. 2개, 3개. 세 번째. 헬륨4 원자핵은 B에서 달리 A에서는 헬륨4 원자핵의 융합 생성. 그렇지? 33. 그쵸? 이렇게 3개. 얘네 2개가 합쳐져서 4가 되는 거고. 네 번째. A와 B에서는 모두 반응 전후로 질량 결승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거 둘 다 핵융합이니까.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 맞습니다. 다섯 번째. B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A가 일어나기 위한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 아니죠? A는 태양이고 B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어? 환경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태양의 핵력을 똑같이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DT 방식으로 가는 거지, 그치? 네. 틀린 거는 5번. 질문. 괜찮니? 다운아 괜찮아? 멘탈 아직 안 나갔지? 예원이는? 나갈랑 말라? 이거 연습이야, 연습. 계속 이렇게 질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제끼고요. 뿅. 이렇게 해서 21년도 3월 끝난 거고, 이제 여러분들 뭘 보냐? 2019년 6월 걸 봅니다. 2019년 6월 거. 2019 6월을 보자. 왜 자꾸 이게 나와? 2019 6월. 뒤에 문제 또 있었니? 미안.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화면이 이게 안 보여가지고 30번 문제가 있었구나. sorry. 있었네. 30번 문제. 미안합니다. 30번.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플라스마로 1억 도씨 이상 가열? 이거 왜 가열해? 왜 가열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에 융합하기 위해서. 그치? 해서 1억도로 높인다. 그래서 핵융합의 확률을 높인다. 1번. 원자핵이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이거 자기장이었죠? 얘는 자기장. 자기장을 발생시켜 플라즈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니고, 그리고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것은 온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로 벽에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장을 만든다고 질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원자핵이 청력을 이겨내고 서로 융합, 탑 3번. 네, 방금 확인했어요. 전자를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여 핵융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가 아니라 원자죠, 원자. 그치? 원자핵과 원자핵은 양성이기 때문에, 양전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 그러니까 얘를 빠르게 움직여서 그 청력을 극복해내려고 온도를 1억 도씨로 올립니다. 5번. 원자핵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을 발생시켜 핵력의 확률을 높이기. 전기적 인력이 아니죠.
예, 청력을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답 3번. 질문.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자, 2019년 3월이라는 6월 거를 보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숙제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 1, 2, 3번은 좀 나와라. 예, 강의 일부, 그래서 각각 단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강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중과의 호응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자료는 무엇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잉. 자, 그 다음에 4, 5, 6, 7. 4, 5번은 화법이고 6, 7은 장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먼저 보시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 9, 10번은 장문 영역. 그래서 뭐 8번은 이제 글 내용이네요. 점검 내용, 그쵸? 네, 그리고 9번은 표제 부재. 그리고 10번은 자료 활용 방안 요딱으로 되어 있다. 자,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11, 12.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법 장문을 건너가는 이유는 너무 쉽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다른 뭐 개념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화법 장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자, 서술어에 따라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한다. 여기 개념도 나와 있네. 개념. 다원 씨, 문장 성분이 뭐예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원아, 문장 성분이 뭐예요? 물음? 자, 개념 알라고 얘기를 했죠? 문장 성분, 문장은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한 것. 이게 문장입니다. 성분,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의 단어가 하는 역할, 기능. 이게 문장 성분이죠. 알아야 돼. 개념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술어는 뭐라고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개수가 있다. 그거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자, 서술어 자릿수 개념 나와 있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을 필요로 한다. 예. 자, 문법이 쉬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개념 설명해주고 예시가 나옵니다. 아기가 운다. 자, 아기가 주어고 운다가 서술어죠.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중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이 주어, 도둑을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 자, 또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 주어, 얼음, 보어 되었다 서술어. 자, 시연아, 보어가 뭐예요? 보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진아나, 보어. 땡, 꾸며주는 게 아니죠? 자,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럼 어떤 거?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되다, 아니다, 보충 설명해주는 말. 보어. 알겠죠? 개념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주어, 얼음이 보어 되었다 서술어.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나오면 반드시 보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빠와 닮았다. 자, 아들이 주어, 아빠와 부사어 닮았다 서술어. 만약에 아빠와라는 부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아들이 닮았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해져. 완전한 의미가 이렇게 하나의 의미가 형성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부르는 거야.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 예를 하나 더 볼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너 어디 가니? 너 어디가? 가.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너 어디가? 학원 가. 집 가.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필수 부사어다. 서술어를 꾸며주는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 된다. 자, 다시 서술어 자릿수 개념은 뭐라고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이것을 서술어 자릿수라고 한다. 알겠죠? 까먹으면 안 돼. 자,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녀는 그 아이를 제자로 삼았다. 그녀는 주어, 그 아이, 목적어, 제자로, 제자, 부사어 삼았다. 서술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 성문 3개가 필요해. 이게 서술어 자릿수 개념 세 자리 서술어. 자, 위 문장에서 부사어인 아빠와 제자로는 필수적 성분으로서 생략되었을 경우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역시 개념 설명 나오고 예문도 나와 있습니다. 한편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그 자릿수를 달리하는 서술어도 있다.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선녀로 생각한다. 오, 바로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똑같은데 위에 있는 거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쵸? 아래는 나는 주어, 그녀를 목적어, 선녀로 부사어, 뭐뭐로 생각하다. 그치? 얘는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이 되네요. 자, 가에 생각하다는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하여 기억하다는 뜻으로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이에 비해 나의 생각하다는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는 뜻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다. 자, 그러면 이 생각한다, 얘는 가 생각한다와 나 생각하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이어네, 다이어. 그렇지? 생각하다라는 말이 뜻이 여러 개가 있군요. 다의어. 자, 질문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손. 진아는 괜찮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가져가세요. 이것도 기본 문법입니다. 자, 문제. 자,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다. 이런 문제가 되게 쉬워. 이런 문제 되게 쉽습니다. 왜? 사전 볼 줄 알면 되거든. 밑글을 바탕으로 AD를 이해한 것을 적절한 건 찾기. 자, 봐. 사전을 볼 때는 뭘 보라고요? 표제어부터 봐야지. 듣다 1, 듣다 2 돼 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떤 관계?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의 뜻이 다른 말. 동음이의어 관계. 그렇죠? 표제어들 소리는 같은데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 동음이의어 관계. 자, 그리고 듣다 1을 볼까? 듣다 1을 보니까 따, 들어, 들으니, 듣는 데 있어. 이거는 지금 활용 정보죠? 활용 정보가 있는데 오라라라라라 뒤에 는이 오니까 이거 불규칙이네. 이게 불규칙이구나. 듣다 1은.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얘 다이어구나. 듣다 1은 다이어입니다. 듣다 1을 볼까요? 얘 몇 자리 서술어? 다원아, 얘 몇 자리 서술어니? 요거는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자,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 표시는 생략합니다. 알겠죠? 모든 말은 주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이게 사전 보는 거야. 이게 사전 보는 방식입니다. 자, 사전 관련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 읽는 거 아니야. 미리 읽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선지통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시간 전략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에게, 을. 예원아,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야? 그렇죠. 세 자리죠. 뭐가 필요로 해? 주어 필요하고, 에게, 부사어 필요하고, 을, 목적어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 3. 얘도 마찬가지 세 자리가 되겠죠? 예, 주어 필요하고, 목적어 필요하고, 부사어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다. 알겠죠? 이게 사전 보는 거야. 이게 사전 보는 방식입니다. 자, 듣다 2를 볼까? 따, 들어, 들으니, 듣는, 이것도 불규칙이네요. 얘도 똑같이 불규칙. 근데 얘는 다이어가 아니네. 얘는 뜻이 하나밖에 없다. 그치? 예, 뜻이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진아나, 얘는 듣다 2는 몇 자리 서술어? 땡, 두 자리죠. 주어 필요로 하고 뭐뭐에 부사어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이거 사전 보는 거 어렵지 않아. 이렇게 보면 돼. 사전. 이게 사전의 형식이야. 응? 야, 고삐리한테 이런 거 물어본다. 씨. 너 사전 볼 줄 아니? 네. 이거 풀어볼까?
아니, 틀렸는데? 넌 사전을 못 보는구나. 이거야, 이게! 야, 고필이 정도 고등학생이면 사전을 볼 줄 알아야죠. 아직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아니라서 그런가? 예. 자, 1번. A는 세 자리의 서술어다. A가 어디 있어? 듣는다. 맞죠? 아니다. 맞는 거 아니야. 얘는 틀렸네.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B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아니죠? B는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야. 2번도 아니고. 3번. C는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하다. 맞죠? 예언아, 이게 되니?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 정보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답 3번. 나머지 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사전 문제 나오면 땡큐야, 땡큐.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야. 먹어야 돼. 못 먹으면 바보. 다원아, 먹을 수 있죠? 예. 못 먹어 바보야. 이거는 주는 거야. 공짜야. 꼭 문제야, 꼭 문제. 먹어줘야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진짜. 니들도 그러니? 이거 되게 쉽다. 이거 다 3번이야. 하고서 마킹할 때 4번에 해놔. 그런 경우 있지, 지나나? 이상해. 나도 그랬었거든. 학교 다닐 때. 되게 쉽나? 이거 답 2번이네. 하는데, 나중에 마킹하고 틀렸대. 왜 그러지? 마킹하고 확인해보니까 4번으로 돼 있어. 이게 뭐야? 무대 미쳤나?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12번. 밑줄 친 부분이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억은, 안 봐도 되죠? 이게 필수적 부사어. 필수 부사어죠, 필수 부사어. 그러면 이게 필수 부사어인데요. 이게 필수 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그거를 지웠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영리하게 빼볼까? 그 아이는 생겼다. 필요하죠, 얘는. 그치? 어떻게 찍는데? 이게 필요해. 얘는 필수 부사 맞습니다. 두 번째. 승윤이는 식탁을 만들었다. 말 돼, 안 돼? 식탁을 만들어. 얘는 되죠? 얘는 없어도 돼. 없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답 2번이네. 3번. 이 지역의 기후는 적합하다. 뭐에 적합한데? 역시 필수 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함께 의논하겠다. 누구랑? 누구가 필요하죠? 예, 친구 역시 필수 부사어. 작년에 부모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 누구한테? 누구한테라는 말이 필요하죠? 이것도 필수 부사어. 필요 없는 거는 2번. 아이고 쉬워라. 예언아, 쉽죠? 쉬워, 이거. 쉽습니다. 개념 알면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어려워해요? 연습을 안 해서. 예. 아직은 뭐 숙제 뭐 이렇게 많이 안 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숙제가 좀 나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야. 그렇지? 뭐 영어 수학하기도 바빠줄 거는데, 9호까지 언제 다 하냐? 조금씩, 진짜. 하루에 한 1, 20분 정도만 하게끔 조금 줄 겁니다. 아닌가? 요즘 주는 것도 1, 20분이 안 되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노트 정리는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 노트 정리는. 자, 13번.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변동입니다. 음운변동. 다원아, 음운변동 4개 뭐 있었죠? 하나, 축약. 그쵸?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여기 머리에 탁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예원이한테 퀴즈.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서 음운 개수 안 바뀌는 건 뭐야? 음운 개수 안 바뀌는 거.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음운의 개수가 안 바뀌는 거. 이미 말에 나와 있죠?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치? 말뜻 보면 되는데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여기 나와 있죠? 아이고 친절해. 여기 설명 다 되어 있네. 음운 개수가 안 바뀌는 뭘까요? 교체지, 교체. 바뀌는 거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운의 개수는 변동이 없어. 탈락은 하나가 없어져. 첨가는 하나가 생겨. 축약은 2개가 만나서 하나로 변해. 그래서 나머지들은 음운 개수의 변동이 있는데 교체는 변화가 없어요. 자,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물로 발음될 때. 자, 이렇게 되잖아. 바뀐 거 찾는 거야. 또 이렇게 바뀐 거 찾고 뒤에 선지 설명이 맞는지 보는 겁니다. 발음이 될 때는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 미음으로 교체된 현상. 맞죠?
그치? 맞잖아, 이거. 자, 이 두 번째는 볼까? 광활로 바뀐 거 찾는 거야. 니은이 리을로 됐네. 그 얘가 왜 리을로 바뀌어?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바뀐 거죠? 발음될 때에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교체? 맞네. 좋아. 얘는 안 받아 알아. 탈락이야. 발음될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야 맞나?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히읗이 발음이 안 됐네. 색연필 발음될 때는 첨가되는 니은으로 인해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됐다. 한번 볼까요? 바뀐 걸 보자. 바뀐 거 봤는데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고,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초성자리에 있는 이응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초성자리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겼어. 그러면 얘는 먼저 생긴 음운 변동은 뭡니까? 먼저 첨가가 되는 거고, 생겨난 첨가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이 이응으로 비음화가 된 거죠. 알겠니? 그래서 음운 변동은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음운 변동은 순서대로 가. 만약에 이런 말 생각해봐요. 색연필인데 이거를 순서대로 안 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는 거야. 왜 틀려? 왜 틀릴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이거는 음가가 없는 걸 얘기를 했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진아는 이해되니? 예전 여자친구는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이유가 있었나? 이유가 없죠. 이거 예쁘다. 그래? 야, 우리 늦어서 빨리 가자. 그럼 삐지기 시작하는 거지. 예. 왜 그럴까, 다운아? 이게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가 차이가 좀 있다고 그래요. 잠깐 딴 얘기하면 남성 언어는 좀 직설적이고 여성 언어는 완곡 표현, 돌려 말하는 거. 이거 예쁘다 하는 거는 갖고 싶다는 의미죠. 예. 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런 말 하면 그래? 내가 좀 알바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그럼 되게 좋아하는데. 예. 또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화할 때도 어디 이제 부부 동반 모임 가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지. 나 이거 어울려, 이거 어울려. 아빠가 둘 다 하면 삐져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다운아. 응? 옷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야, 앞에 거 입으면 섹시해 보이고 뒤에 거 입으면 젊어 보여. 엄마가 좋아하죠. 둘 다 아무거나 빨리 입어. 우리 늦었어. 하면은 이제 나가기 전부터 이제 예, 그런 겁니다. 뭐. 이게 이제 남성 언어, 진짜 이게 언어학 쪽으로 이제 빠지면 대학교 언어학 가면요.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 이게 구분이 돼서 이거 연구합니다. 심리 쪽도 연결이 되죠. 심리 쪽. 그러니까 재난이가 잘 파악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여성학이라는 과목은 있어. 여성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남성학은 없습니다. 여성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예. 여자들이 편해야지 집안이 화목하기 때문에. 아닌가? 자,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들, 얘는 기억이 이렇게 변한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은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나도 소시적에 막 연애할 때 나도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예. 이유 없이 삐져 있어. 물어보도. 너 왜 그래? 왜? 하면은, 몰라서 그래? 진짜 모르거든! 막 화내고, 좀 얘기 좀 하자. 됐어. 막 이래. 뭐가 됐는데? 몰라. 난 모른단 말이야. 얘기를 해줘야 알겠지, 다원아?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이래서 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해야지. 몰라. 해버리면 진짜 몰라! 진짜 모릅니다. 알겠지? 예의죠, 예의.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좋게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요. 나쁘게 말하면 남자애들이 바보야. 눈치 들을 게 없어요. 자, 5번을 볼까요? 옷 한 벌이 발음될 때는 시옷이 탈락한 후 첨가되는 디귿이 자, 디귿 첨가는 없죠. 첨가는 니은만 있습니다. 자, 그럼 옷 한 벌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옷 한 벌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축약이 됐네. 옷 한 벌 축약 거센 소리 대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끼리 뭐 옷 사러 가서도, 그치? 시연이도 친구들랑 뭐 이렇게 뭐 사러 가? 그 친구가 물어보지. 야, 이거 어때? 물어보지. 뭐라고 얘기해? 그때는 반어법 많이 써야 돼요. 반어법은 상황과 반대되는 말하기잖아. 괜찮아. 안 괜찮은데, 씨. 계속 한 20분, 30분 동안 만지작 하면서 막 골라. 못 고르는 애들이 있어. 이거 어때? 뭐 이거 나랑 어울려?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뭐 딱 막 이러고 막 짜증나죠. 그땐 빨리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야, 근데 이것보다 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더 예뻐 보여. 해줘야 돼요. 네. 빨리 가야지, 그지? 반어법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4번. 다음은 수업의 일부다. 이를 참고할 때 띄어쓰기 되게 쉽다. 띄어쓰기 왜 쉬워? 자, 우리가 품사 공부했죠? 문장성분 공부했죠? 품사 9개 있다고 얘기를 했죠. 구품사를 얘기를 했죠. 그치?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쓴다. 단어 사이는 띄어쓴다. 왠지 이렇게 쓰고 싶어. 응? 예원이 해봤어? 뛰면서 쓰는 거지, 뛰면서. 띄어쓰기. 무릎이 아파서 안 되겠네. 미안합니다. 예. 띄어쓴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쓴다. 자,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품사. 지난아, 품사 뭐였지? 품사. 안다, 모른다? 알 거 알아. 그런 거 없어. 알면 알고 모르는 거야. 모른다. 시원한 품사 뭐니? 모른다? 자격, 조건, 자격, 낱말의 자격, 말의 자격. 한마디로 뭐니? 단어 종류가 품사죠? 그 품사가 단어란 얘기야. 예.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연. 그 다음에 뭐 있었지?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언.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관형사, 묶어서 수식언. 조사, 얘는 관계연.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해서 9개잖아. 얘는 독립언.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거야.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는 겁니다. 다 띄어. 뭐만 빼고 조사만 앞말에 붙인다. 이해되니? 그러면 여러분들 띄어쓰기 어떻게 하면 돼? 단어 종류 알면 되겠죠? 단어의 종류를 알면 띄어쓰기가 된다는 얘기야. 보자. 그럼 이거 끝나는 거예요. 띄어쓰기. 선생님, 뿌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던데. 그럼 앞말에 붙여 썼을 때 저거 뭐란 얘기야? 다원아, 뭐니? 그렇죠! 앞말에 붙이면 조사야. 응.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띄어 써야 하나요? 얘는 공부 안 하는 거야, 얘는. 이 학생 공부 안 한 겁니다. 얼마나 쉬워. 품사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품사 알아? 이런 질문 하면 안 돼. 그치, 예원아? 품사 알아, 몰라? 알죠? 이런 멍청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왜 뿌는 때에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쓰고 왜 띄었어요? 바보죠. 앞말에 붙였으면 조사고 앞말에 안 붙였으면 조사가 아니란 얘기잖아. 이해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개념이야.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했다? 한마디 해주는 거야. 넌 품사 공부 안 하는구나. 저것도 몰라? 야, 앞말에 붙여 조사 아니야. 딱 치고 나가는 겁니다.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져요. 나에게는 너뿐이야. 이제 뿐 뭐야 그러면? 조사. 에서처럼 너라는 체온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때 뿐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해요.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아마 봐봐.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 앞에 있는 건 문장 성분 뭐니, 시연아? 얘 문장 성분 뭐야? 자, 문장 성분 뭐였죠?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게 문장 성분을 얘기했습니다. 그치?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뿐 꾸며주고 있네? 웃을 뿐. 그쵸? 그럼 얘는 기본 형태가 뭐야? 웃다죠, 웃다. 여기 의리 왔네? 용언이야, 용언. 용언에 의리 왔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꾸며주네? 자, 그러면 웃을은 문장 성분이 뭐니, 시연아? 뭘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다원은 뭐야? 땡!
우슬픈. 자,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체연입니다. 체연, 의존명사. 또 힌트가 있었어. 어디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다? 이었다. 이거 서술격 조사잖아. 서술격 조사가 붙어 있어요. 조사가 붙어 있어요. 조사는 어디에 붙는다? 앞말에 붙는다. 대개 어떤 말? 체연. 체연 뒤에 붙여 쓰는 게 조사입니다. 그럼 얘는 이 뿌는 뭐란 얘기야? 아, 이거 체연이구나. 그런데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네. 맞네요. 관용어가 체연을 꾸며준다. 얘는 의존명사지. 알겠니? 내년에 나와. 1학년 내신 잘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학교 들어가서 품사에 대해서 공부하거든? 품사에 공부하는 선생님 이렇게 설명 안 해줘. 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진짜로. 분명히 이 지문 또 보게 될 거야, 학교 선생님이. 멍청한 질문입니다, 이거. 품사 알면 끝나는데 품사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몰랐다? 예, 공부 안 한다는 얘기지. 문장성분 공부 안 된다는 얘기죠. 해야 돼? 쉬워. 왜? 웃을 뿐, 수식구조 생겼어. 그리고 뿐 뒤에 조사가 붙었어요. 서술격 조사. 아, 그럼 얘 체연이구나. 아, 그럼 이거 관용어네. 아, 의존명사.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에서의 뿐은 체연을 수식하는 관용어 웃을 뒤에 붙어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해요. 그쵸? 조사만 앞말에 붙이고 나머지 띄었습니다. 뿐과 같은 띄어쓰기가 달라진 얘가 더 있나요? 요 질문 잘하죠. 네. 자기가 좀 더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질문 던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로만큼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띄었는지 붙였는지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봐라. 1번. 아는 대로 모두 말하여라. 아는이 뭐니? 알다예요, 알다. 알다에다가 는이 왔어. 그쵸? 알다는 오늘 띄었어야죠. 대로가 의존명사니까. 관용어니까 아는 관용사용어미 는을 붙여서 관용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 띄워야지.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마찬가지네. 약해질 리을 대로 띄워야죠. 수식구조니까. 생각대로 붙여야지. 앞에 생각 체연이잖아. 얘 붙여야죠. 생각이 체연이니까 얘 대로는 뭐란 얘기입니까? 조사. 먹을 만큼 띵동. 얘네 먹다 을 관용사용어미 을 왔고 만큼을 수식해준다. 이 만큼이 의존명사라는 얘기죠. 말만큼 붙여야지. 말 체연이니까. 그럼 이때만큼은 조사죠. 자, 다 잘 모르겠다 손. 이건 알겠어요? 어렵니? 쉽죠? 이게 품사 공부해야 돼. 우리 문법 처음 설명 때 했잖아. 품사하고 문장선만 알고 있으면 문법이 50%야 진짜. 국어 문법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영어는 매번 해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국어는 우리말이야.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안 해요. 문법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걸 자꾸 까먹어. 까먹으니까 맨날 맨땅에 헤딩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문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돼. 정리해놔야죠. 한번 정리 싹 해놓죠? 공부 안 해도 돼요. 뻔하잖아, 이거 뻔하잖아. 아, 띄어쓰기란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쓴다. 단어는 뭐다? 품사다. 품사에서 띄어쓰는 거는 다 띄어쓰고 조사만 앞말에 붙인다. 아, 이게 띄어쓰기구나? 끝났잖아. 그렇죠? 15번. 다음은 높임 표현에 대한 탐구 학습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높임 표현 저번에도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높임 표현을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이 있죠. 객체는 누구 높여요? 주어를 높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직접 높임 어떻게 높이느냐? 자, 깨서를 쓰거나 의시를 쓰거나, 의시는 선화 발음이죠. 또는 특수어휘를 쓰거나 이렇게 높이면 된다.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 아버지께서 한번 물어보자. 다원아, 높임 표현 어렵니? 괜찮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할 때 높임말 해? 반말?
반말. 나도 그랬어요. 엄마한테 반말하고 아빠한테 높임말. 아빠한테 좀 많이 맞았거든. 예. 그런 것도 있다.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반말하다 보니까 높임 표현을 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지영이도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니? 예. 엄마한테 많이 화내고 그래? 누나? 그러면 안 돼. 밥 주는 사람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집 걔한테 이렇게 항상 얘기해. 걔가 막 나 물려고 지지려고 하거든. 이 새끼야, 내가 밥 주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네가 걔란 얘기는 아니야. 그냥 키우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간접 높임은 주어와 관계 있는 거 높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시만 쓴다. 의시만. 깨서 안 쓰고 특소의 안 씁니다. 아, 이거 예문 쓰다 말았네. 아버지께서 방에 가시다, 가셔서 주무시다, 주무신다. 이렇게 특소의를 쓰면 되겠죠? 간접 높임은 뭐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있으시다를 안 쓰고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간접 높임은 특소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선어말 어미 의시만 사용한다. 물어봐야지. 예원아, 선어말 어미는 위치가 어디야? 선어말 어미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있는 애니? 어디 앞에? 어디? 모르겠어? 다원아, 선어말 어미는 어디 앞에 있니? 이거 다 써놨는데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게 선어말 어미예요. 먼저 선자. 어말 어미 앞에 선어말 어미. 알겠자잉? 자, 얘기했어. 우리가 쓰는 문법 용어는, 국어에서 문법 용어는 위치나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있습니다. 가시다. 어말 어미가 다잖아. 어말 어미, 말 끝에 있는 어미. 그치? 시는 어말 어미 앞에 있죠? 그래서 선 어말 어미. 자, 개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객체 높임이에요. 객체는 듣는 사람이 아니래. 그 목적어를 높이거나 부사를 높이죠? 목적어는 특수어휘를 높입니다. 특수어휘. 예문.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갔다. 요렇게 모시고, 이 특수어휘죠? 모시다. 자, 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높입니다. 깨, 그리고 특수어휘. 아버지께 드렸다.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깨, 드리다. 이제 부사어는, 부사를 높일 때는 깨와 드리다. 그래서 목적어와 부사를 높이면 객체 높임이고요. 상대 높이면 누굴 높이느냐? 청자를 높입니다. 청자, 고려 청자 이거 아니고 들을 청, nom자자, 듣는 사람, 듣는 이. 듣는 이를 높이는 게 상대 높임이고요. 상대 높임은 어떻게? 어말 어미를 통해서, 어말 어미, 다른 말로 종결 어미.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격시체와 비격시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격시체, 비격시체. 요거는 표가 따로 있습니다. 표 외워줘야 돼.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시험 내신 들어가면은 우리만의 문장 표현, 요런 단원이 있어.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때 우리만의 문장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좀 외워주면 된다. 나도 잘 몰라. 이게 표 봐야 돼요. 자, 높임 표현, 높임법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높임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보기 문장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설명해보자. 상대 높임. 자, 상대는 누구? 아이고, 친절해라. 대화 상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춘다. 종결어미 씁니다. 다, 의십시와 어라 등을 사용한다.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 즉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 선어말어미 의시와 결합. 주격 도사 깨서 사용. 특수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등 사용. 객체 높임, 서술의 객체, 즉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를 높인다. 부사격 도사 깨,
특수어휘 들이다 뵙다 등 사용. 보기. 재훈아, 할아버지께 물 좀 갖다 드려라. 자, 물 갖다 드리는 사람 누구야? 재훈이죠? 그럼 재훈이 안 높였지,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불렀어. 얘는 상대야, 상대. 상대 높임 있고요. 보면 헤라체는 헤라체. 자, 상대 높임의 비격식의 헤라체입니다. 이게 있고, 자, 그런데 할아버지께 들이다, 들이다. 이거 부사 높였다, 그치? 객체 높임 있네요.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상대 높임 있어. 상대 높임 있는데 씁니다라고 했네. 상대 높임, 격식의 하십시오체. 요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모시고 여행 간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주어를 높이고 있어. 깨서, 그러니까 주체 높임도 있습니다. 깨서 있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다, 의시 있네, 의시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도 있죠? 할머니 높였어, 모시고, 그치? 특수어를 통해서 높였다. 그래서 지금 니은은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 다 있습니다. 기억은요, 객체와 상대 높임만 있습니다. 내가 쓰는 말, 여러분들이 쓰는 말에 상대 높임 다 들어가 있어.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다 있어, 다 있어요. 자, 1번. 기억은 종교럼이 어라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체윤을 낮춘다. 맞죠? 2번. 기억은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렇죠? 니은은 특수어휘 말씀을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말씀? 이 말씀은 누구 높인 거야? 할머니입니까? 말 누가 있어? 진아는 말 누가 있니 여기서? 부모님께서 할머니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야?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높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높였네. 틀렸다. 3번이군요. 4번. 니은은 종교럼이 씁니다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의 선생 높이고요. 5번. 니은은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말어미 씨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부모님 높임. 맞죠?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 1학년 때.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나오는데 겁나 쉽다. 너무 쉬워. 안 그래, 다오나? 어렵니? 어떤 게 어려워? 응? 뭐가 어려워? 상대 높임은 어려워요. 상대 높임은 표를 외워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표 정리가 내가 안 했어. 일부러 지금 해봤자 까먹기 때문에. 주체하고 객체 어렵니, 다원아? 쉬워. 그래서 쉬운 거야. 상대는 어려워. 상대는 어렵습니다. 그 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상대 빼고 주체, 객체 쉬워요. 질문 없습니까? 자, 문학으로 점핑하겠습니다. 문학이 좀 만만하죠? 비문학보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자, 그럼 27에서 29번 보면 되나? 그 앞에도 있었나? 네, 27에서 29번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소설입니다. 아따, 질문 길구만. 윤영수의 착한 사람 문성현 되어 있고요.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 묻는 문제 있고, 포인트, 활, 텔레비전, 포인트 문제 있고, 자, 문매금이 파악하는 거랑 해설서랑 같이 있다. 그치? 29번 박스 읽고 돌아가야 되겠죠? 또 있나? 없네요. 자, 29번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문성현은 뇌성마비를 앓는 주인공의 삶을, 자, 뇌성마비가 뭐예요? 뇌성마비.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뇌에서 전기신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몸 움직이잖아.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굳거나 몸이 좀 뒤틀려. 잘 못 움직여요. 말도 잘 못하고. 정신은 똑같아. 정신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정상범주 있는 사람들이야. 다만 뇌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게 그 신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뇌성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뇌성마비를 앓는 주인공의 삶을 탄생, 희망, 혼란, 평온, 분노, 살아있음 등 6개의 소제목으로 나눠 그린 작품입니다.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과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존엄성과 희망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게 주제네? 이 작품 주제, 그치? 예. 또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시점도 던져줬네?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서술과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자, 그럼 뒷부분은 뭐란 얘기입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1인칭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네. 보자. 자, 시연아, 소설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지? 소설 읽는 방법 어떻게? 이제 탁 나와야 돼. 이제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소설 독법은 서술상 특징을 잡는 방법, 인칭을 잡는다. 근데 얘는 나와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부분 1인칭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도 제한된 전지적 작가가 있어요. 제한된 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의 어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칭 잡고 묘사 부분 보라고 얘기를 했죠. 묘사는 인물 묘사는 다시 내면 묘사 어떻게 하는지, 외양 묘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배경, 시간적 배경 어떻게 하는지, 공간적 배경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 체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봐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였습니다. 구성의 3요소는 뭐였어?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러니까 그 틀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니? 소설 구성의 요소대로 여러분들의 작품을 분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뭐 하라고? 갈등 정리하는 거죠. 인물들 정리, 갈등 정리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소설 이제 쭉쭉쭉 읽혀. 진짜로. 인물이 뭘 하고 뭘 하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다원이가 조금 어렵다고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인물의 행적을 끊어가면서 봐줘야 돼. 끊어가면서. 이 새끼가 뭐 하고 있는지. 끊어가면서 봐야 돼요. 추적을 하는 겁니다. 추적. 희망. 자, 우리가 박스에서 뭘 봤습니까? 이렇게 소제목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이거 회상이구나. 회상. 이런 식으로 정보 뽑아내는 겁니다. 회상적.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내 동생 승현의 돌날이었으니 그가 8살이 되었을 때였다. 자, 지금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과거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얼마나 우러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문 저쪽에 모여들 떠들고 있었다. 자, 우리가 박스에서 봤죠? 이 문성현은 어떤 사람입니까? 뇌성마비야. 그러니까 잘 못 움직여.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 안에 혼자 누워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러고 있어. 혼자 있는 겁니다. 뭘 잡나 보자고 돈을 잡아 재벌이 되려나 책을 잡아 학자가 되려나 잡는다 잡아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좋지 좋아. 자, 이거는 뭐예요? 문 밖에 사람들 목소리가 되겠다. 그쵸? 사람들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성현은 계속하여 울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 어느 때 같으면 그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마구 몸부림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처럼 벗정되며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이다. 아하, 자, 그러면 이때 울음은 뭐예요? 여기서의 울음은? 이거는 문성현이라는 사람의 의사표현이죠. 의사표시지, 그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뭔가를 깨닫는 거야. 저 사람들은 울지를 않네? 깨닫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이와 너무나 달랐다.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다.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마구 고함을 지르며 울어젖혔던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의사표현이죠. 지금 요소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8살 때 깨달은 거야. 나는 다르다. 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소리만 치네. 이거야 지금.
그날부터 그는 끊어야죠. 왜 끊어야 돼? 시간, 공간, 뉴페이스, 새로운 인물 나오면 끊어가면서 정리해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앞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막내 동생이 돌라, 문성현이 8살 되던 때를 회상하고 그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문성현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절대로 울지 않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그러나 다시는 고함치며 울지 않았다. 자신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스스로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지겨웠다.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했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았다. 다른 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다만 참고 견뎌내었다. 그때부터 그는 슬펐다.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자, 문맥미 파악하는 거. 29의 1번.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맞죠? 이 객관과 주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것은 상황만 전달해 주는 거야, 상황만. 주관적인 건 뭘까? 평이 들어가요, 평. 아, 오늘은 덥네. 오늘은 춥네. 이거 주관적인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요? 누구한테는 오늘 안 추울 수가 있어. 시베리아 사는 사람들, 몽골에 사는 사람들. 몽골 가장 추울 때가 영하 50도래. 막 영하 50도 막 이러다가 오늘처럼 영하 5도, 6도 돼봐라. 오늘 좀 날씨 괜찮네? 나갈까, 분명히? 상대적인 거야. 알겠죠? 예. 자, 1번. 맞는 설명이죠? 다시 지문입니다. 조용해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자, 이게 전제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문성현의 심리를 이렇게 또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그는 자신의 고개가 필요 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죠. 내성마비 걸린 친구들 보면 이게 머릿속 전기 신호가 일정하게 뭐 끄떡끄떡끄떡끄떡 움직이잖아. 오른쪽으로 조금 튼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고개는 어깨 너머까지 돌아갔다. 다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획 돌아가 버렸다. 그는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갔다.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마음만 푸근히 진정하고 나면 남이 민망할 정도로 사지가 꼬이질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채머리를 흔들면서, 이 채머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개가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보통 이제 노인분들 나이가 들면은 몸에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떨거든. 그걸 채머리 이렇게 말해. 채머리를 흔들면서 해 벌어진 입으로 침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슬펐다. 벌어진 입을 다물고 나니 가슴으로 드는 헛헛한 바람을 내쫓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뭡니까?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그렇죠? 몸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음이 아파요. 자,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은, 자, 포인트 문제 나오죠. 바로 막내 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로 올렸던 것이었다. 대나무를 벌려 노끈으로 묶은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일부러 누가 그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방구석에 활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몸을 뒤치겨 자신의 요 밑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우현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너방에 가지고 와서 놀다가 무심코 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자, 이 활이 뭐라고요?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바로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예. 즉 막내 동생 돌잔치 했을 때 문 밖에서 들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쵸? 활은 큰 장군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성현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 활을 숨기는 거죠. 장군이 되고 싶어요. 이게 희망이거든. 자, 다시 지문입니다. 그 작고 조잡한 활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여기는 공감각적인 표현이 있죠. 목소리가 묻어 있다. 청각의 시각화 또는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하하하하하하활
자, 이거는 뭐 하고 있어요? 말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말 연습을. 그치? 아, 그래서 여기 제목이 희망이었구나. 안 그래?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번 몸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잡았던 활, 장난감 활을 자신의 희망의 상징으로 삼고, 이걸 계속해서 자기 발음도 한번 해보고 하고 있어요. 조용해지고부터 채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니 안 울어? 채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이제 몸을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가눌 수 있는 거야? 입을 다물고부터 그는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자, 활에 대한 거는 희망이라고 우리가 봤죠? 자, 이제는 텔레비전이 무슨 의미인가를 추적해주면 되겠죠. 그 속에 산과 들, 밀림이 있었다. 몸집이 큰 코끼리, 기린, 각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새들이 있었다.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한 조그만 나비, 개구리 알도 있었다. 먼 나라에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볼수록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처럼 앉지도 서지도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에게는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다는 이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가슴 딸리는 열망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움이기도 했다. 자, 그러면 문성현한테 이 텔레비전은 뭡니까? 세상이네, 세상. 그렇죠? 윈도우다, 윈도우.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 윈도우 쓰지? 그 이름이 왜 윈도우인지 알아, 시연아? 세상 밖으로 열린 창문이라는 뜻이야. 빌 게이츠가 윈도우라고 붙였어, 이름을.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니까. 자, 그래도 어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다른 이와 결코 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더디고 서투르기도 했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뻣뻣한 채로 자라는 그의 몸피. 몸피는 이제 겉모습이야. 이 몸피란 말은 겉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때 고작 10대였던 것이다. 힘겹기 짝이 없었지만 그는 텔레비전으로 기어가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켤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끌 줄 알게 됐다. 선풍기도 작동할 수 있게 됐다. 그 후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혼자 앉는 법을 익히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자 끊고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럼 저는 문제 푸는 거지. 활과 텔레비전에 관해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28번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 맞죠? 장군. 텔레비전은 문성현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맞고요. 활은 텔레비전과 달리 문성현과 그의 동생 우연히 정서적 유대감 요 땅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가 가고 놀다가 팽개친 거야. 4번 텔레비전은 활과 달리 문성현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그렇죠? 예, 활은 그냥 희망이었는데 텔레비전은 희망도 되고 안타까움도 되고. 자, 활과 텔레비전은 모두 문성현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읽어가면서. 자, 다시 지문을 본다면 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다고 그는 뇌가렸다. 뇌가리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건 없어. 할 수 있어. 이걸 뇌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슴속에 희망을 품은 한창 자라고 있는 10대 사내 아이에게는 스스로 앉는 연습이란 단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서는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두 다리로 선 후에는 조심조심 발을 떼고 그리고 걷고 뛸 예정이었다.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머지않아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며 신이 나면 춤이라도 멋지게 추어댈 참이었다. 희망에 부풀어 있죠. 그치?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 다른 애들처럼 걷고 뛰고 춤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문맥미 파악하기 두 번째 니은입니다. 29의 2번. 니은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으리란 주인공의 바람으로 소제목 희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맞네. 다시 지문. 그리고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 시위를 당길 생각이었다. 이게 이제 장군이죠. 그러니까 활을 자기가 숨겨놨던 겁니다. 까마득히 보이는 들판 끝 관역에 예리한 화살을 날리면 쏘는 것마다 명중.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자, 요거는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이 돌잡이 할 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목소리였지.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다. 하하하 활 중야. 자, 그래서 이 중야 윗부분에는 문성현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어떻게 삶에 대한 희망 이것을 품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혼자 앉기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 혼자 앉은 것은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때 일이었다. 그는 요령을 터득해 갔다. 재빨리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제대로 앉는 데는 적어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익숙하게 앉기 위해 연습을 계속했다. 그가 앉는 연습을 한 건너방 병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일이며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왜 그래요? 앉는 연습하는 거죠. 계속 문대다 보니까 도배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29의 3번 디귿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주인공이 남긴 흔적 맞네요. 다시 지문입니다. 벽 속에 외얼기가 허옇게 드러난 참이었다. 어머니가 환히 웃으셨다. 엄마는 또 이걸 또 좋아해. 당연하죠. 자기 아들이 막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성현아 그깟 흙벽 뻥 뚫어버려라. 29의 4번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는 어머니 모성애 맞네요. 다시 지문. 혼자 앉는 법을 익히고 나니 휠체어에 앉는 것도 훨씬 편했다. 누구보다도 신이 나신 분이 아버지였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성현을 휠체어에 태워 골목 밖으로 데려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차들, 상점들.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크게 물었다. 성현아 힘드니 안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지? 물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힘들다니. 더 힘든 고난이, 더더욱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그는 절대로 힘들 수가 없었다. 자, 끝까지 읽고 우리 29의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 아버지는 끝없이 휠체어를 밀었다. 까짓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모든 길. 이 참이 다 걸어낼 참이었다. 자, 5번입니다. 미을 29의 5번. 주인공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이것도 맞네? 그럼 이제 놓쳤다는 얘기죠? 자, 거꾸로 한번 가보는데요.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왜냐면 읽어가면서 다 맞다고 봤는데. 자, 기억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 왠지 이거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치? 뇌성마비인데, 그죠? 속마음을 보여줘야 되거든? 이게 인물의 속마음, 생각은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 그러네요.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이다. 아마 내가 이거 잘못 봤나 보다. 눈에 눈물이 고이다 이렇게 착각했나 봐요. 그럼 답 1번이네요. 쏘리. 객관적으로 전달이 안 되죠, 이거는. 그치?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주관적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객관적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은 몰라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해 준다. 그거는 서술자의 주관적 평입니다. 따라서 답 1번이 되겠네. 자, 27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사람들은 문성현에게 훗날 큰 장군이 될 것이라 덕다한 자, 성현이가 아니라 막내 동생. 2. 우연은 형 문성현을 위해 자신의 화를 부모 몰래 형의 방에 갖다 아니죠. 지가 갖다 놀다가 떨어뜨린 거고요. 3. 승현의 돌날은 문성현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 그렇고요. 4. 문성현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혼자 스스로 앉는 것에 두고 스스로 앉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걷고 달리고 춤추는 것까지입니다. 5. 문성현은 거울을 보며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니죠.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3, 28 했고 29번 했네. 질문. 쉬는 시간. 친구 하나, 어떤 학생 하나 넘어져가지고. 자, 이번에는 백석의 여승 그리고 문태준의 가재미 있습니다. 시 2개가 있네요. 자, 가와나의 공통점. 포인트 문제네. A, B에 대한 거. 이렇게 보니까 1, 2, 3, 4까지는 제낄 수가 있죠. 요거는 A 보고서 제끼고 B 보고 그리고 5번도 제끼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나와 있죠. 32번 박스. 그리고 33번 문맥의미 파악하기 있네. 32번 박스 형태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승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 현실을 그리고 있다. 아우, 우리 많이 당했죠? 일제 36년 동안 겁나게 털렸어.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난 지아비를 찾아, 지아비는 남편, 옛날 말이 지아비였죠? 지아비를 찾아 금전판을 떠돌다가, 금전판은 금광이야. 어린 딸마저 잃고, 비극적이다. 여승이 되어버린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4연 12행의 짧은 구성으로 밀도 있게 보여준다. 또한 이 시의 시상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러면 요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먼저 내용, 그쵸? 여인의 기구한 한 삶의 모습, 그리고 구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원아, 시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지? 시 볼 때 어떻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 수업 몇 번 했는데. 진아나, 시 어떻게? 잘? 자, 정서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 기포 찾자. 정의표야, 정의표. 틀이야, 틀.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주말에, 우리는 테스트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정의표로 보는 거야. 여기다가 심상 정리입니다. 이미지 정리해주면 돼. 그리고 여성이, 시적 대상이죠. 시적 대상. 이것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성은 합정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내음새, 이거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이 뭡니까? 어떤 문법적으로 틀려도 돼, 시에서는. 그게 이제 운율 형성 또는 의미 강조로 인해서 약간 좀 늘려 쓰는 방식을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죠. 자,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후각적 이미지 쓰고 있죠. 그러니까 몸에 이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랫동안 승려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쓸쓸한 낯이, 자, 쓸쓸하다 정서 표현 나오고 있네요.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지규. 그런데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화자가 여성을 알고 있죠.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어디서인가? 이 시적 화자는 여성을 알고 있어요. 나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표면적 화자. 표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 나는 불경처럼, 역시 지교, 서러워졌다. 자, 정서 나와 있죠? 직접 정서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적하는 거야. 왜 서러운가? 왜 이 여성을 만나고 시적 화자가 서러워하는지 따라가야죠.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광.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파리하다, 초췌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뭔가 좀 야위고, 여위고, 좀 남노하고.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 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성이 되겠지, 그치? 아마 옥수수 파리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지규 차게 촉각 울었다. 왜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울었을까? 죽었네, 이게. 그쵸? 아이의 죽음을 나타내죠. 아이의 죽음. 자, 우리가 박스를 통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찾아서 금강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딸아이가 죽은 거야.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예, 이걸 죽음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죽음을 미화. 괜찮니? 앞부분은 우리가 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 녹화하고 있거든. 그거 보면 돼. 보고. 예.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아마 아이를 이제 무덤을 돌로 만들었을 것 같아. 그쵸? 근데 거기 이제 도라지꽃이 펴 있는 거지. 이거를 마치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꽁도 설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산꽁도 설계 울은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을 옮겨서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감정이입 많이 하지? 예원아, 감정이입 많이 해? 어디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왜 문 쾅 닫아요. 그 문한테 화풀이 하죠? 이게 감정이입이거든. 내가 화났다라는 표현을 뭘로? 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정이입은 이렇게 정서 표현인데 사물한테 빗대어서 정서 표현하면 감정이입이야. 산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 2019년 6월 겁니다. 6월 거 문제 지금 30번 지문하고 있어요. 자,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카락. 우리가 보통 올이라고 하죠, 올. 한 가닥 올이라고 하잖아. 뭐 스타킹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떨어지다 하강적 이미지가 있고요. 승려가 됐네, 여기서는. 네. 승려가 됨.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거는 현재고, 1년이 현재고, 그 다음에 2년부터 회상이다, 회상. 그쵸? 과거 회상 1, 2, 3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군요.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자, 문제 풀어야 되겠네. 뿅뿅뿅. 아까 읽고 들어왔기 때문에 3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인이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나가 그 옥수수를 사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내용 없죠. 지금 우리 박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지? 기구한 여인의 어떤 삶의 모습, 이걸 나타내는 건데,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극복, 이런 내용 없습니다. 2번,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실은 가난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모습. 3번, 어린 딸이 도라지꽃 치주와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남편을 찾아 떠돌다가 딸마저 잃게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군.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은 여인이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승이 된 날.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재구성하여 1년에서는 여승이 된 현재 모습을, 2, 3, 4년에서는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거 모습을 보여준다. 아까 얘기했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질문 없으면 다음 작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A가 있었나? 네. 미안. 그러면 30일에 1, 2번을 또 우리가 지킬 수 있지, 그치? 표면적 화자인 나입니다. 여성인 나야. A는 자신과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 안 했어요. A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 아니죠. 예, 그냥 그 여인의 어떤 슬픈 삶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 아니고 이번엔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할게요. 가재미. 시연아 좋아하니 가재미? 생선. 가재미 찜. 이거 간장 찍으면 맛있죠. 예.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지규 그녀가 누워있다. 자,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 있죠? 그녀가 아픈 것 같아. 3, 1번 병상에 누워 투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납작한 가재미를 떠올린다. 맞네. 다시 지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자, 자기 자신도 한 마리 가재미로 누워요. 이거는 이제 연민 또는 어떤 그 아픔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2번 투병 중인 그녀에 대한 나의 연민과 위로가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다. 그렇죠? 이때 구체적 행위는 옆에 같이 눕는 거. 다시 지문입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은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원래 가재미가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그지?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죽어가고는.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파랑은 이제 파도예요, 파도. 파도, 풍랑.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파랑주의보 이런 게 있어. 파랑주의보가. 그래서 이제 단어 모르는 친구들은 내일은 날씨가 파란가? 그게 아니라 파도와 물결이 심한 날. 우리가 보통 풍랑이란 말을 쓰지, 그치? 네, 파도와 물결이 심한 날을 파랑주의보를 내립니다. 여기서 파도, 파랑, 파도, 풍랑.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회상하는 거죠. 진짜 보는 게 아니지. 회상하는 거야. 자기 아마 부인 같아. 자기 부인이 이제 암 말기 이런 게 걸렸겠죠.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내에 대한 어떤 그 인생 살아온 것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진짜 물고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을 물고기처럼 가재미로 표현하는 거야.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흑담조차 없다. 담조차 없었다. 누대 가게. 가게는 집안 살림. 가난했네. 디귿. 3323.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녀의 과거의 삶이 드러난다. 맞네요. 다시 지문입니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소를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멍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아프게 되는, 그렇죠? 아픔, 통증, 그런 과정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자,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다. 이 공감각 들어갔죠? 소리는 청각적인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껍질처럼 거칠다. 이건 촉각이지, 촉각.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줄여서 청촉이라고 하겠습니다. 청각의 촉각화가 있고, 나는 그녀가 죽음의 바깥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자, 그럼 죽음의 바깥의 세상이 뭡니까? 죽음의 바깥이니까 이건 삶이죠. 근데 뭐라고? 이제 볼 수 없다. 죽어간다. 자, 그러면 33번에 4, 5번 동시에 보겠습니다. 4번, 리을. 죽음이 임박해지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 미음,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나타난다. 자, 그럼 뭘까요? 뭘까? 리을,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죽음이 임박하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 맞죠? 자, 체념적 태도는 안 나타나 있지, 그치? 체념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요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맞아. 왜? 죽음밖에 무언가를 보지를 못하거든. 그런데 이게 체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죽어가는 거야. 죽음밖에 없어. 체념했겠지라고 내가 판단을 해버려. 안 돼. 그럼 틀려. 그거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자꾸 판단하거든. 내가 이거를 평을 하거든. 아니야. 여러분들이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에 있는 거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밖에 없네, 나. 그치? 그녀가 체념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누는다.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연민, 위로.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얼마나 슬플까? 자기 부인 죽어가는 거 보면 아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건강하시죠? 있을 때 잘해. 너무 엄마 아빠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후회한다.
자, 30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방금 나를 봤으니까 나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자, 우리가 방금 나를 봤는데 자연물에 감정이입하는 건 없었어요. 가에는 있었지? 그치? 가에는 뭐가 있었어? 가에는 상꽁도 서럽게 우는 날이 있다. 요건 있는데 가에는 있지만 나에는 없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 나는 비유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규 같은 거 있었죠? 자, 그럼 가 있는지 봐야죠. 가도 있네. 옛날같이 늙었다. 뭐 불경처럼 서러졌다. 그쵸? 지규 있네요.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답이 2번이란 얘기죠. 3번 현재 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한다. 우리가 가를 아까 살펴봤지만 가는 현재에서 과거 회상을 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가에서는 하강 이미지밖에 없어서 음성 상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 30의 답은 2번이고요. 31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하고 2번은 제껴놨고 B에서는 이제 나. 3번. B는 시적 대상을 통해, 이때 시적 대상은 자기 그녀가 되는 거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연민,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슬픈 마음만 있습니다. 네 번째, B는 시적 대상과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작용했죠? 같이 옆에 누워있는 거. 정서적으로 교감한다. 예, 이거네. 정서적 교감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위로와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는 점. 5번 A와 B는 모두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32번 아까 했죠? 33번도 아까 했네. 질문. 괜찮니?